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처음에 장사든 사업이든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고 나면 일단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는 게 첫 번째 순서지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면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할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할지 결정하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오늘은 개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관문이자 시행착오를 겪기 쉬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기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이른바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담은 Don't Be Evil이라는 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젠가 한두 번은 꼭 창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세금 제도를 잘 알아둬야 되는지는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상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의 세금 고민부터 시작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려고요. 텍스백 세무회계의 백유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세금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게 워낙 많아서 하다 보면 아차, 세금 이거가 오히려 깜빡하는 경우가 또 꽤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신고기일 임박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실 개업할 때부터 그때 단계부터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부가세 신고 기일에 임박을 해서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세금은 개업하는 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개업하는 날 이전부터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가게 인테리어나 뭐 업종이나 뭐 메뉴나 혹은 뭐 사업 방향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거는 미리 짜는데, 네. 세금은 일단 돈 벌고 나야 내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무에 대한 그 상식이 예. 개업을 해보시지 않고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법인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보통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그래 나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할 때 일단은 세금은 뭘 좀 알아두면 됩니까? 나는 사업은 할 거다, 무슨 가게를 열 거다라고 하는데 세금은 뭘 그럼 생각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개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 이제 두 가지가 있으신데, 아마 개업을 맨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네. 맨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해야 하시는 게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부가세 신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래 부가세 신고 아시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부가세라고 하는 걸 신경 쓰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이 삶이라서 그걸 네. 뭘 신고를 하라는 거지? 부가세 신고가 뭐지? 그러니까 부가세는 뭐 붙어 있는 세금이라고만 들었는데 네. 그 개념도 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일상에서 아마 진행자님도 아침에 부가세를 부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다가 빵 하나 사 먹었는데 2,000원짜리 빵이면 200원 맞아요. 붙어 있겠죠. 그런 네네. 거. 예. 네. 그럼 매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이제 10%는 이제 부가세를 이제 로 받은 거죠. 대신해서 이제 받은 금액인데, 예. 이제 그 금액을 부가세 신고 때 일반 가세자는 1년에 2번, 그리고 간이 가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1번 그렇게 받아놓은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받은 돈 중에 10%는 내 돈이 아니라 네, 맞아요. 내가 받아서 세무서 줘야 될 잠깐 맡아둔 돈이다. 네. 그거 그럼 계산해 놓고 있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부가세는 사실 내 돈이 아닌데 예. 나중에 이제 부가세 납부기일 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왠지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들 아까워하세요. 일단 빼놔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네. 빵값 얼마예요 하면 2,000원 받았을 텐데 네. 사실은 1,800원만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1,818원인가 아무튼 뭐 네. 대충 그 정도 빼놔야 된다. 그럼 고세금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일반 과세자로 할 건지 개인 뭐 간이 과세자로 할 건지 그것부터 결정하는 게 순서라면서요?
네. 네,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가 뭐지? 일반 가세자가 뭐지?를 네.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무서를 가시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네. 근데 이제 느낌상은 간이로 하는 게 네. 간편할 것 같기는 하고 느낌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알고 계셔서 이제 네. 간이가세자를 이제 개업을 하실 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는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반 가세자가 내야 되는 부가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네. 업종에 따라서 15%에서 이제 40%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부가세를 덜 내도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제가 빵을 2,000원짜리 사 먹고 왔으면 그 네. 빵집 주인님께서 일반 과세자면 200원을 내야 되는데 대략. 네. 그분이 간이 과세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200원에 한 15%? 15%에서 40%? 그러면 한 30%라고 치면 한 60원만 내면 된다고요? 똑같은 네. 빵집인데 한 분은 200원을 그 부가세로 내고 맞아요. 다른 분은 한 5, 60원만 내면 되고 네. 세금 할인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오래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한 이하가 되면 이제 간이가세자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신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봐준다. 네. 그러니까 빵 2,000원짜리 팔면 그냥 한 50원만 내시고 150원은 그냥 사업에 쓰세요. 살림에 보태 쓰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그렇게 개념인가요?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이제 당연히 간이과세자네요. 근데 이게 예. 간이가세자가 또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을 하실 때는 이제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주니까 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이가세자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그만큼만 납부를 하면 되는 반면에 예. 또 반대로 내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원재료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비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매입을 할 때 네. 나도 분명히 부가세를 지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밀가루 한 5만 원어치 샀으면 5,000원 부가세 내고 들어왔겠죠. 이 빵집도. 네, 근데 밀가루는 면세라서 이제 부가세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임차료를 냈을 때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셨겠죠. 아니면 빵 만드는 기계를 사셨다거나.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보통은 이제 초기에 자금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간이가세자는 또 반대로 내가 지출한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또 일반 예. 가세자 대비 예. 15%에서 40%밖에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급도 적게 해줘요? 맞아요. 네. 에이, 그거는 다 해주고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도 적게 내지만 환급 받는 세금도 적다. 네, 맞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사업 초기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그쵸, 들면 맞아요. 빵이야 2,000원짜리 팔지만 네. 빵 만드는 기계는 한 200만 원 주고 사셨을 테니까 200만 원에 네. 붙어 있는 부가세 2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을 텐데 네. 간이과세자는 그 20만 원을 다 안 돌려준다고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네. 이제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간이 가세자보다는 일반 가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돌려받을 때 네. 웬만하면 처음에 쓰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하신다든가 기계를 사둔다든가 네. 뭐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구를 네. 사더라도 당연히 비쌀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 가세자를 또 이런 거를 또 아시고 네. 일반 가세자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대체로는 처음에는 일반 과세를 선택하는 게 말씀하신 그 부가세 환급 면에서 보면 유리하겠네요. 그죠? 네. 대체로는 다 웬만하면. 근데 또 일반 가세자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매출액이 1년에 예. 8천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그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자동으로 간이 가세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조차도 내 선택입니까? 일반도로 할지 간이로 할지 그 8천만 원 이하면 간이가 가능한데 네. 나는 6천만 원이라도 전 일반 과세자 할랍니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간이가세 포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이가세를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있는데 예. 3년 동안은 간이가세자를 하고 싶어도 할 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안 돼서 예. 간이가세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나는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죠. 네, 그럼 초기에는. 간이가세자를 만약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3년 안에는 간이가세자를 하고 싶어도 네. 간이가세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아, 간이과세자인데 일반 과세자를 건방지게 했으면 그러면 다음에 네.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는 거니까 3년 동안은 묶인다. 네, 자꾸 왔다 갔다 할까봐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행정상의 뭐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사업 초기 할 때는 간이과세자 안 하고 일반 과세자 하세요가 가장 좋은 조언이겠네요. 웬만하면. 근데 또 안 그래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인테리어 맨 처음에 개업 초기 비용이 많지 않으시고 예, 매출이 많은. 예, 매출이 그럴 수 있겠네. 내 예상에 개업하자마자 또 개업발이라는 게 있으니까. 매출이 많을 것 같으면은 간이가세자로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허름한 있어요. 인테리어에 뭐 왕만두집 이런 거는 매출이 더 많겠네요. 네. 처음에 쓰는 돈보다는. 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업종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저희 같은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는 이제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알겠습니다. 초기 공사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안 들지에 따라서 일반으로 할지 간이로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담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시기 전에 네.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사고를 치고 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 한 다음에 네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러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초기인데. 예,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간이가세자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달부터 일반 할수 가세자로 있으니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하면 대부분은 작던 크던 인테리어를 하는데 네. 인테리어 한 거를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꽤 돌려받기도 하고 못 돌려받기도 한다. 이거 꽤 큰 돈이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를 하실 때 보면은 예. 이제 실무에서 이게 건설하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 이제 사장님들이 이게 부가세 10%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10% 부가세를 내지 말고 음.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이면 네. 2,2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리는데 2,200만 원으로 네. 그러지 말고 2천만 원 현금 주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이제 그분들은 사실 매출 누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테리어 업자인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 내가 내고 다시 그 다음 그 신고기일에 신고하면서 환급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번거로우니까 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근데 잠깐만요. 2천만 원만 내고 인테리어를 하나. 네.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을 더 주고 내가 200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나? 네.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양쪽 다 2천만 원이니까.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지 않습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사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죠. 뭐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굳이 납을 끼지 말고. 그러면 예. 이제 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약간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적격 증빙을 받아놓지 않으시면 네. 이제 그게 나중에 자기의 이제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실 때 경비를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경비를 인정을 받을 때 그렇게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전표라든지 그런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지만 네,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부가세 오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지만 네. 내가 돈을 첫 해 뭐 1억을 벌었으면 인테리어 2천만 원 한 건 빼주나 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만약 증빙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냥 현금 주고 받았으면 네. 인테리어 한 증거가 없으니까 연말정산에서 공제 못 받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세법에서는 이제 기본 원칙이 이제 예.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네. 내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 뭐 견적서라든지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걸 갖고 있고 네. 뭐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려면 가산세가 있으세요.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예. 2%를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1,000만 원이면 20만 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네. 그런 2%가 좀 억울한 것 같아서 예. 경비 처리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2%를 내서라도 내서라도 하는 게 낫겠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율은 알겠어요. 최저 금액이 최저 세율이 6%이기 때문에 네, 음. 가산세를 부담하시더라도 경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늦게라도 봐준다. 그렇게 하면 네. 2% 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안 됩니다만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 세금 계산서 안 주고 받으면 할인해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할인율이 2%보다 많아야지 그거 오케이 하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적자라고 한다면 네. 네, 2%를 디스카운트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어차피 세금을 하겠지만 안 낼 거니까 근데 나의 종합소득세율은 사실 1년 뒤에 가봤을 때 어떻게 내 될지 구간이 모르니까요. 6%가 될지 15%가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도 세금 계산서 주고 받는 게 네. 유리하다 무조건. 네. 음. 무조건은 또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뭔데? 어떤 구멍이에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간이가세자 분들은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다 못 돌려받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일반 가세자는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부가세를 네, 네. 부가세를. 예. 근데 한 15만 원에서 40만 원만 돌려받죠. 돌려받으니까 예. 그렇게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탈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인테리어를 하면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내서 1,100만 원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해도 돌려받는 그 부가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네.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네. 아예 그냥 우리는 서로 증빙 갖추지 말고 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한테는 돌려주는 건 다 돌려줘야 된다. 부가세를.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니까 그래 부가세 뭐 다 내지 말고 처음에 초기 사업 비용으로 쓰세요라고 나라에서 이른바 인심 써주는 건 고마운데 간이과세자가 첫 해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쓴 비용만큼은 부가세는 다 돌려줘야지. 부가세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책상 사러 갔는데 10만 원짜리 책상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내고 사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1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2천 원만 돌려주면 네. 그거는 간이과세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그냥 현금 거래합시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세수 손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니 손실 보려고 간이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기마이 쓰는데 당연히 돈 들어가지 그럼 인심을 네. 쓰고 돈을 안 쓰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소상공인들을 또 위해서 네. 간이가세자에 대한 혜택을 좀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4,800만 원 매출 이하인 경우에만 간이가세자가 가능했었는데 예. 이제는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분들도 간이가세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끔 범위가 넓어졌군요. 네. 매입세액은 100% 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그런 네. 식으로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말씀하신 매입세액 100% 공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아니, 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듣느라고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일단 일반 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냥 네. 간이과세자 선택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예. 네.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1탄으로 텍스백 세무회계의 백유의 세무사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구글이나 카카오 이런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 삶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준 기업들이긴 한데 또 각종 피해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빅테크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논쟁이 있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마침 이 이슈를 뜨겁게 다룬 책이 한 권 있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이름이 Don't Be Evil이네요. 네. 이불하지 말아라. 그렇죠. 뜻이에요? 뭐 악마가 되지 마라. 사악해지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뜻이고요. 예. 사실은 구글에 창업할 때 초기 모토입니다. 구글이 이제 앞세웠던 초기 모토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악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다만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웠던 2015년 8월에 이 모토를 바꿨습니다. 구글은 Do the right thing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네요. 네, 비슷한 예. 얘기긴 한데 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음. 어쨌든 이 책은 구글이 초기에 모토로 삼았던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말하고 최근 구글을 필두로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권력이 돼버린 이런 비테크 업체들의 사악한 행태를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책 내용에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앞서 제가 알파벳이라는 회사 지주회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구글의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뜻을 보면 저희가 그냥 ABCD 하는 알파벳이 아니고 네. 알파 플러스 벳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알파. 예. 그 뜻보다는 알파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알파 수익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기준 이상의 수익을 보통 알파라고 남들 하거든요. 다 버는 돈 말고 예. 남들이 못 버는 그러나 나는 내 눈에는 보여서 네.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네. 수익을 알파라고 보통 알파라고 네, 그러죠. 예. 또 벳은 말 그대로 베팅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에는 어떤 거든 내가 추가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구글의 의지가 담겨 있는. 회사 이름이 그런 거다? 네. 아, 구글도 인정해요, 그걸? 네, 구글이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지었을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뭐 찾아내겠다. 회사 이런 이름이 알파벳이. 그러니까 돈비 이블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름을 만들었죠. 되게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탐욕적인 이름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한다. 네네. 뭐 그런 네, 그렇게 볼 수 느낌이라서. 있습니다. 보통 마음은 그래도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는데. 뭐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그 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런저런 논거들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별 논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커졌다는 이유로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섞여 있는 듯하긴 한데 네네. 이 책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다. 그 빅테크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름에서도 나왔지만 구글이 가장 큰 타겟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뭐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게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이윤 추구를 뭐라 할 건 아닌데 다만 이런 비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의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점점 커지고 있는 이들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보고도 지나치는 것 아니냐.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가 좀 들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이익과 그들이 주는 어떤 편리함이 지금 현재 고객들과 시민들이 갖는 이익하고 더 이상 잃지 않는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금 좀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폐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철도나 통신 그리고 금융산업 같은 것들도 초기에는 다들 열려 있었지만 독과점 문제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칼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0년대 미국에서 6개 철도 회사가 무연탄 시장을 다 장악하면서 결국에는 독립적인 그 석탄 업체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배송을 못하게 되면서 망해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주간통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이게 철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철도 회사가 무연탄 탄광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예, 그 당시에 자기네 탄광에서 캔 석탄만 도시로 실어다 줬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 없는 탄광들은 답이 없어지는. 네. 그리고 통신은 지금도 국가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요금 규제를 하거나 주파수를 할당할 때 뭐 비싼 돈으로 팔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금융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금산분리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네. 이렇게 막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기, 통신 이런 것처럼 인터넷 접속이나 인터넷 포털이나 혹은 그런 서비스들도 독점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렇고 모호한 것이 네, 소비자들이 편하니까 맞습니다. 싸고 좋으니까 네네, 가격 검색을 저 포털보다 더 잘해주는 데가 어딨어? 그래서 가는 거고 네네, 여기가 검색 결과가 제일 마음에 드네 하니까 하는 거라서 구글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쓰고 그러다 보니 세계를 지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그럼 구글이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질문은 참 모호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이제 그 관점에서 던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편하죠. 음. 너무 편한 서비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빅테크 업자들은 우리를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서비스는 공짜로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서 뭔가를 누르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지만 제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진우 기자가 어디 되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고 네.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도 알고 싶고 생일은 언제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뜨 나타나서 내가 그거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돈 좀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여성의 모든 것을 빅테크 업체는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저기다가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아니다. 제품이었다라는 그 얘기는 것이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뭘 검색할 때 로그인을 하지는 않는데 네, 제 컴퓨터에서 검색하니까 처음에는 그 검색 엔진 회사가 얘는 누굴까 하다가 제가 몇 개 클릭하고 검색하는 거 보면 아 얘는 서울에 사는 뭐 40대 후반의 누구네 남자네 네. 뭐 이건 뻔하네 이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싶은 광고들을 그죠. 저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른바 타겟팅 광고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커버린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상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던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10년 전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억 달러당 직원 고용 데이터를 좀 보면 네. 한 1,790명 정도를 고용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는 시총 20위 상위 기업들의 10억 달러당 고용 인원을 보니까 675명에 불과하더라. 이거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시설 투자를 하거나 제조업처럼 뭔가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빅테크 업체들이 커져도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 몇 안 갖고 있어도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비교해 보면 페이스북 직원 수는 구글의 3분의 1이고 구글의 직원 수는 애플보다 적고 애플의 직원 수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고 마이크로소프트는 GM보다 적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들이 커져도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없다. 두 번째,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의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주장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급격하게 미국에서 커지면서 네. 소매업체들의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1년간 4만 1,000개의 소매 일자리가 사라졌고 예.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거의 2배씩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아마존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동안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네, 직원을 적게 뽑고 코스트를 적게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더 유용한 상품을 주거나 유용한 서비스를 하는 게 기업의 혁신이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가격도 떨어지죠. 직원을 뭐 500명씩 고용해서 그 슈퍼마켓 운영하면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5명으로 할 수 있어야 그 슈퍼마켓이 싸게 뭐 야채도 과일도 팔 수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 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경영 혁신으로 칭찬받아 왔는데 빅테크들이 하는 게 경영 혁신의 결과는 아닌가요? 기술 혁신의 일단 결과라고 예.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거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빅데이터가 자원화된 거고 예전에는 예. 석유라는 걸 시추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됐었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영 혁신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무시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서 보면 다만 이제 이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들, 그다음에 빅테크 업체들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카카오나 뭐 이런 데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 게 경쟁 업체들보다 뭐 쿠팡도 그렇겠죠. 가격을 계속 다운시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는 제품은 이 사람들의 데이터지 지금 여기다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하거나 최저가로 주면서 경쟁자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뭔가 새로운 틀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자본주의라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어떤 물건이었다면 네. 이제는 형태가 없는 물건이 원자재가 된 상황이니까 그럼 규제의 틀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세상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써내려간 책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저자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 네. 저자가 기자 출신이고 또 금융 쪽 취재를 많이 했던 기자여서 그런지 보면은 최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 돈으로 자사주하고 배당을 늘렸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시설 투자를 해서 아까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걸 일으킨 게 아니라 네. 도리어 자신들끼리 부를 나눠 갖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개인 데이터를 선거 캠페인하는 사무실 쪽 또는 대리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 회사에다가 넘겨줌으로써 부정선거를 좀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문제,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다. 네. 이거를 사실 알아내기도 힘들고 상황이 발생한 후에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거는 현재는 불법이 아닌가 보죠. 사실상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하면 못 잡는 네, 문제군요. 몰래 하면 못 잡는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겠지만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그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불법적인 거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보가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심지어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조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가 쓴 책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글로벌 비즈니스 부분의 부편집장이고요. 네. CNN에 출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뭔가 그 전반적으로는 어떤 문제 제기인지도 알겠는데 네. 또 보면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책 초반에 나오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통신요금 고지서에 알 수 없는 앱스토어 결제 금액이 좀 많이 청구가 네. 됐더라. 예. 이게 뭐지? 해킹인가?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자녀가 축구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자기의 아이디로 해서 결제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약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시작한 게 사실은 이 게임 회사들이 중독 시스템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고 네. 이 중독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갔고 그 뒤에 이런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더라는 게 취재로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도 듭니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 얘기를 하면서 담배가 중독된 걸 뻔히 알면서 파는 담배 회사는 왜 뭐라고 하면서 네. 이 빅테크 업체들의 이 중독을 알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가만두고 있느냐라고 또 지적도 하죠. 담배가 많이 피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런데 네. 구글 검색을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건가? 뭐 검색보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하게 되거나 그거 알림이 계속 오면서 계속 중독은 보게. 중독이죠 사실은. 네. 게임도 굉장한 중독이고. 중독이라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박장에 들어가서 빠칭코라고 하는 이 행위가 보면 얼마 돈은 안 들어가지만 도박 중에서는 가장 중독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중독에 더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삶의 모든 즐거운 건 다 중독 아닙니까? 아침에 마시는 커피도 중독이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서부터 노출돼서 계속해서 그 중독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중독이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게 중독이지. 사실은 모든 사업자들이 이 중독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좋은 서비스나 재화나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이 네. 저도 뭐 시간 남고 배고프면 동네에 아주 맛있는 피자집에 있어서 피자 사 먹는데 네. 중독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그 시간에 다른 거 못 먹게 하니까. 네. 근데 도라지 나물보다는 피자가 좋아서 먹는 게 내 행복한 인생인데 어떡하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중독은 중독이에요. 아무튼. 네. 대안을 저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궁금한데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는 국가에서 아까 철도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주간통상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이 규제의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 대안치고는 좀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품위법 230조 미국에선 이거 없애야 된다. 예외 조항.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가 돌아다닐 수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좀 누가 잘못 올리는 건 페이스북이 책임져야 된다. 네.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아까 빅데이터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배당이라는 걸 하자.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쉐어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익을 개인별로 내 데이터를 얼마나 썼고 어디에 제공됐는지 다 계산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노르웨이가 석유를 파서 나온 돈을 펀드로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우리도 이런 것과 관련된 디지털 재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익을 펀드를 마련해서 펀드에다 넣고 이 펀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네. 국민들 것이니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게 주기는 번거로우니까 나라에서 걷어서 쓰겠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새로운 산업이고 점점 더 그게 이제 우리 삶과 부딪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읽은 책 Don't Be Evil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